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요일 뉴스나이트 시작합니다. 호르무즈 봉쇄를 풀지 않으면 발전소를 초토화하겠다. 이렇게 최후 통첩을 날렸던 트럼프 대통령이 시한을 12시간 남기고 돌연 닷새간의 시한을 연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 유익하고 생산적인 대화를 나눴다며 발전소 공격 유예를 지시했다고 밝혔지만 이란 매체들은 현재 미국과 진행 중인 대화가 없다며 트럼프가 또 꽁무니를 뺐다고 비난했습니다. 네, 중동 현재 나가 있는 특파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권준기 기자. 자, 최후 통첩을 날렸던 트럼프 대통령이 돌연 시한을 연장했다고요?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SNS에 시한 연장을 선언했습니다. 조금 전인 1시간 전쯤 자신의 SNS인 트루스 소셜에 올린 글을 통해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과 이란이 지난 이틀간 적대 행위를 중단하기 위해 매우 훌륭한 대화를 나눴다며 앞으로도 대화를 계속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주 내내 심도 있고 상세하며 건설적인 대화를 이어가기 위해 국방부에 이란 발전소에 대한 모든 군사 공격을 닷새간 연기하도록 지시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발전소를 초토화하겠다고 위협한 최후 통첩을 불과 12시간가량 남기고 시한을 유예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는 현재 진행 중인 회의와 논의의 성공 여부에 달려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과 이란 간 대화가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 향후 전쟁 상황도 달라질 수 있다는 메시지로 보입니다. 당초대로였으면 지금 시간 기준으로 불과 11시간가량 남은 최후 통첩이 일단 중단되고 앞으로 닷새 동안은 발전소 공격을 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상황이 급변한 겁니다. 또 이란과 물밑에서 대화를 벌였고 앞으로도 평화회담을 이어가겠다고 밝히면서 회담 결과에 따라 전쟁 종식도 가능하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란 정부의 반응은 나왔습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 메시지가 나온 직후 이란 국영 TV를 통해 입장을 냈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이란의 강경한 경고에 물러섰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최후 통첩 연장을 일종의 이란 승리로 해석하며 트럼프 대통령이 후퇴했다고 밝힌 겁니다. 이란 현지 반관영 매체들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 대화하고 있고 공격을 유예하겠다는 발언을 긴급 뉴스로 전하면서 현재 이란과 미국의 접촉이 없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란 파르스 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과의 직간접적인 접촉은 전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 매체는 또 이란군이 계속 대응에 나설 것이며 자국 영토를 폭넓게 방어할 것이라는 소식통의 반응을 전했습니다. 앞서 이란 국영 TV가 말한 강경한 경고는 미국이 발전소를 공격하면 이란도 이스라엘 발전소와 미군 기지에 전기를 대는 발전소를 타격하겠다는 맞불 경고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란이 경고한 눈에는 눈 방식의 보복으로 발전소 공격은 발전소 공격으로 되갚겠다고 위협한 겁니다. 앞서 나온 이란 혁명수비대 성명 내용 들어보시죠. هدف قرار خواهد داد. شک نکنید که این کار را خواهیم کرد. شما بیمارستان ما را زدید، ما چنین کاری نکردیم. مراکز امداد ما را زدید، چنین کاری نکردیم. 앞서 폐쇄시킨 이란 대통령도 협박과 테러는 우리의 단결을 강화시킬 뿐이라며 트럼프 위협에 단호히 맞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일단은 미국이 공격 중단을 선언하면서 한숨 돌린 건 같은데 당초 이란이 예고했던 보복 공격 대상에 우리나라가 지은 이 바라카 원전도 포함됐었죠? 그렇습니다. 앞서 이란 매체는 이 걸프 지역의 10개 발전소를 구체적인 보복 공격 대상으로 거론했습니다. 이 가운데 하나가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의 바라카 원자력 발전소입니다. 바라카 원전은 2009년 한국이 해외에 처음 수주한 원전으로 2021년부터 차례로 상업 운전에 들어갔고 현재 최종 정산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현재는 한전을 비롯해 한국 수력 원자력과 국내 협력사 직원들이 체류하고 있습니다. 이란은 보복 대상이 될 타깃을 구체적으로 거론해 긴장도를 최고조로 끌어올리는 심리전을 펼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최후 통첩 시한을 닷새 연장하면서 바라카 원전도 일단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됐습니다.
네, 상황이 좀 급변한 것 같은데 전쟁이 완전히 끝날 거라고는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 최후 통첩 이후에도 이란의 공세는 약화하지 않았다고요. 그렇습니다. 어젯밤 예루살렘과 서한 하늘에서는 또다시 이란의 집속탄 공격이 목격됐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집속탄 미사일이 찍힌 영상을 전하며 미사일이 한 발 이상이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보도했습니다. 탄두 하나에 자탄 수십 개가 들어가 피해 범위가 넓고 요격이 어려운 집속탄은 이스라엘 방공망의 과부하를 일으키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이란의 미사일길에 놓인 이곳 요르단에서도 오늘 수차례 공습 경보가 울려 이란의 미사일 공격이 이어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최후 통첩 유예 발표가 있었지만 긴장을 완전히 놓을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 핵 협상 중에 기습 공격을 시작했고 워낙 예측이 어려운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향후 며칠간 미국과 이란 간 대화 상황을 주시하면서 이스라엘이 어떤 입장을 취하는지도 앞으로 상황 변화를 예측할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요르단 암만에서 YTN 권중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전쟁을 두고 연일 상반된 메시지를 내놓으면서 전 세계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이런 태도의 이면에는 이란 하르그 섬을 장악해 미국 우위의 종전을 끌어내려는 치밀한 계산이 숨어 있을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어서 권영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쟁은 거의 끝났다는 낙관론과 발전소를 초토화하겠다는 최후 통첩. 트럼프 대통령의 오락가락 발언들은 이란 지도부의 대응력을 분산시키는 고도의 최대 압박 전술일 수 있습니다. 결국 미국의 칼끝은 이란 경제의 아킬레스건 하르그 섬으로 향할 전망입니다. We had a very successful bombing campaign against the military installations at Karg Island, the nexus for all the Iranian oil supply. What could happen with Karg Island, we'll see. 미국이 노리는 건 이란 원유 수출의 90%를 처리하는 하르그 섬의 물리적 장악입니다. 이를 계기로 핵 프로그램 포기와 호르무즈 해협 영구 개방을 조건으로 하는 미국 주도의 종전 협상을 강요하겠다는 계산입니다. 장악 이후의 구상도 구체적입니다. 석유 대금을 미국 관리 계좌에 동결하고 식량과 약품 수입만 허용하는 이른바 에스크로 전략입니다. 하지만 이란 측은 이런 미국의 구상이 현실성이 떨어지고 이에 대한 준비도 마쳤다고 주장합니다. به خاطر ما هیچ مشکلی از این جهت نداریم. حتی خارک رو هم تصرف بکنن ما به عنوان اینکه سرزمینمون هست به اونها حمله خواهیم کرد ولی اینکه مشکلی برای ما ایجاد کنه در صادرات نفت ما هیچ مشکلی نداریم. 군사적 실행 준비는 착착 진행 중입니다. 일본에서 출항한 강습 상륙함 트리폴리호와 제31 해병 원정대 그리고 본토의 제82 공수사단이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 집결하고 있습니다. 압도적 군사력으로 해협을 강행 돌파한 뒤 하르그 섬만 정밀 점령하는 흰색 작전이 임박했다는 관측입니다. You know, I may have a plan or I may not, but how would I ever say that to a reporter? Certainly a place that people are talking about, but I can't say yeah. 미 국방부가 요청한 2천억 달러 규모 긴급 예산은 이미 하르그 섬 점령을 포함한 장기적 대치를 실전 시나리오로 확정했음을 시사합니다. 결국 지상군 투입은 없다던 트럼프의 변칙적 발언은 하르그 섬을 지렛대 삼아 큰 양보를 얻어내려는 실리 위주의 전략으로 분석됩니다. YTN 권영입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중동 사태 이후 처음으로 이란 외무장관과 전화통화를 갖고 우리 선박들의 발이 묶인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한 항행 보장을 촉구했습니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그러나 즉답은 피한 채 앞으로 소통해 나가자고만 답했습니다. 홍선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동 전쟁이 일어난 뒤 처음으로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과 전화 통화를 한 조현 장관은 먼저 최근 중동 상황이 전 세계 안보와 경제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깊은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걸프 국가 민간인과 민간 시설에 대한 공격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이란 안에 있는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한 이란 측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이어 글로벌 에너지 공급 정상화를 위한 이란의 긴장 완화 조치도 촉구했습니다. 특히 우리를 포함한 여러 나라의 선박들이 호르무즈 해협 안쪽에 정박 중임을 설명하면서 호르무즈 해협의 항행 안전 보장을 요청했습니다. 아라그치 장관은 앞서 일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일본 선박의 호르무즈 통과에 대해 협의를 거쳐 허용할 용의가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조 장관의 호르무즈 항행 안전 보장 요구에 대해서는 즉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관련 사안에 대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가자고 했다는 게 우리 외교부의 설명입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 이후 중동 원유 수입이 차질을 빚으면서 다음 달이면 원유 재고가 바닥날 것이라는 4월 위기설에 정부가 선을 긋고 나섰습니다. 다음 달 중순쯤 비축유를 방출하고 나프타 수출도 제한하는 등 에너지 위기를 막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겠다는 계획입니다. 보도에 박기환 기자입니다. 중동 사태 장기화로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원유 공급이 끊긴 가운데 국내 재고까지 바닥날 것이라는 이른바 4월 위기설. 정부는 다음 달에도 계속 원유 물량은 도입될 것이라며 당장 위기설에 선을 그었습니다. 정유사들이 이미 홍해 주변에서 대체 물량 확보에 나섰고 그 이전에 정부가 아랍에미리트에서 확보한 원유 2,400만 배럴이 순차 공급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달 말과 다음 달 1일까지 두 차례에 걸쳐 400만 배럴이 입고되고 나머지 물량은 다음 달 중순까지 차례로 들어오게 됩니다. 민간 재고가 바닥을 드러낼 것으로 예상되는 다음 달 중순에 비축해둔 원유 방출을 시작한다는 설명입니다. 일단 4월에 전반적으로 물량이 줄어드는 것은 맞다. 하지만 요거는 그 대체 물량 확보 노력이 계속되고 있고 비축유를 통해서 4월에 저희가 수급은 특별하게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양한 제품의 기초 원료로 쓰여 이른바 산업의 쌀로 불리는 나프타 수급을 위해 수출 제한 카드도 검토 중입니다. 국내 정유사가 해외에 수출하는 나프타 물량을 제한해 국내로 물량을 돌린다는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렇게 하면 당초 다음 달 초로 우려됐던 석유화학업체의 공장 가동 중단 시점을 5월까지 늦출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해외로부터 이제 수입하는 그런 업체들이 조금 더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국내 정유사 협조를 받아가지고 좀 긴급 수급 조정을 들어가게 되면은 실제로 이제 전체적으로 저희가 조정을 할 수 있게 되니까. 정부는 이와 함께 공급망 지원 센터를 설치해 나프타와 요소 등 핵심 품목 40개의 수급 상황을 24시간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YTN 박견입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고유가에 또 미국 금리 인하 기대감도 꺾이면서 17년 만에 가장 높은 1,517원대를 찍었습니다. 코스피는 6%대 급락하며 5,500선이 무너졌고 코스닥도 5%대 급락했습니다.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1,504원에서 출발한 원달러 환율은 이내 1,520원을 위협했습니다. 결국 오후 3시 반에도 1,517원 선에서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9년 3월 이후 17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국내 유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싱가포르 시장 두바이유 현물 가격이 한 달 전보다 2배도 넘게 오른 상황에서 중동 사태가 악화일로를 걷고 있기 때문입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미국 금리 인하 기대가 꺾이면서 환율 상승을 부추겼습니다. 지난주 말부터는 미국의 국채금리가 급등하면서 또 올해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지금 채권 시장이 반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오늘 원달러 환율 상승의 추가적인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중동 사태가 더 악화하면 환율이 어느 선까지 치솟을지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국내 시장으로 복귀하는 서학개미에게 세금 혜택을 주는 RIA 계좌가 나왔지만 이런 상황에서 환율 안정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코스피 지수도 6% 넘게 급락해 5,400선을 간신히 지켰고 코스닥 지수도 5%대 하락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마저 6에서 7%대 하락했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는 중동 사태가 지금 끝나더라도 에너지 수급이 정상화되기까지 적어도 반년 이상이 걸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상당 기간 비용이 더 들 수밖에 없습니다. Two oil crises and one gas crisis put all together. And, if I may, not only oil and gas, some of the vital arteries of the global economy, such as petrochemical, such as fertilizers, such as sulfur,
such as helium. 대외 변수에 약한 우리 금융시장은 당분간 방향성을 잡기 힘든 상황입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네, 계속해서 4주차에 접어든 중동 전쟁 상황 전문가들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네, 김덕일 고대 중동 이슬람센터 연구위원 그리고 정한범 국방대학교 교수 스튜디오에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1시간 전쯤 올라온 이야기부터 한번 해봐야겠네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모든 공격을 닷새 동안 연기하라 이렇게 이제 지시를 했다는 소식 들어왔었는데 불과 하루 전까지만 해도 호르무즈 해협을 열지 않으면은 이란의 발전소를 타격하겠다 이렇게 최후 통첩을 했는데 오늘 이렇게 급변했습니다 상황이. 예, 그렇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상륙을 하냐 안 하냐 이런 얘기까지 나왔었고요. 예.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조마조마하고 있었던 사이였는데요. 갑자기 이렇게 또 협상 국면으로 좀 들어가게 됐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란 발전소 문제가 좀 상당히 좀 문제가 컸던 것 같긴 합니다. 왜냐하면 이 전쟁은 특히나 이란의 어떤 신정 체제의 강경파들이 지금 이끄는 전쟁이고 또 이란 국민과 또 구분해서 보자면 민간 발전소를 타격하는 것은 이란 국민에게 엄청난 피해가 갈 수 있는 문제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상당히 좀 극단적으로 가는 거 아니야 이런 느낌을 받았었는데 제가 봤을 때 트럼프 대통령도 어떻게 보면 좀 큰 부담을 느꼈던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돌이켜 보자면은 뭐 해병대가 온다고 하고 상륙 얘기도 나오고 특수부대 투입 얘기도 나왔던 것들이 어떻게 보면 좀 협상을 위한 어떤 압박용 메시지가 아니었나 지금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이제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5일 동안 연기를 하고 있는데 물론 또 트럼프 대통령 스타일 봤을 때는 또 5일 안에 예를 들어서 어떤 일이 또 벌어질지도 모르는 거고요. 그래서 앞으로 계속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에 대해서는 계속 좀 주시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48시간 두고 최후 통첩했다가 한 11시간 정도 남았는데 다시 닷새를 연장했으니까 또 한 4일차, 3일차 되면 또 어떤 반응이 나올지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매우 긍정적이고 생산적인 대화를 나눴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뭐를 말하는 걸까요? 글쎄요, 제가 볼 때는 직접적인 대화는 없었을 것 같고요. 중간에 어느 나라가 하나 끼어서 간접적인 대화가 있었을 수도 있다. 그리고 또 이제 이게 미국의 정부가 아니라 지금 쿠슈너 같이 트럼프의 개인적인 채널을 동원해서 뭔가 얘기가 오고 갈 수도 있다. 쿠슈너가 이제 맞사위죠.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대화가 좀 진행이 되고 있을 가능성이 좀 있고요. 그러면 아마 이제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에너지 시설, 특히 이제 발전소를 폭격하는 것은 사실 돌이키기 어려운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이 발전소들을 다 폭격해버리면 이란은 완전히 이제 석기 시대로 돌아가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옛말에도 쥐도 막판에 물리면 고양이를 문다고 하는 것처럼 그런 상황에서는 이제 이란도 이판사판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전쟁을 종식시킨다는 것은 이제 더욱 어려운 문제가 되는 것이고 호르무즈는 아예 통행할 수 없는 그런 바다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최대한의 압박의 수단으로서 이제 이틀의 시한 협상을 뒀던 것 같고 어느 정도 대화가 오고 가는 과정에서 좀 이제 이것을 좀 느슨하게 해서 상대 대화를 좀 더 진전시켜 보자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좀 이 전략의 변화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상당히 이제 긍정적인 분위기로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이란 정부의 입장은 지금 대변인이 얘기한다거나 이제 그런 게 아니라 이게 국영 매체라든가 반관영 매체를 통해서 나왔는데 약간 엇갈리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란 국영 TV에서는 미국 대통령이 이란의 강력한 경고에 물러났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또 다른 매체에서는 미국과 직간접적인 접촉이 없었다. 약간 이제 다른 분위기의 메시지를 냈단 말이에요. 예. 제가 봤을 때는 이란은 이제 현재 이 상황만 놓고도 자신들이 일단 이겼다는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트럼프가 물러섰다. 발전소 공격하면 이제 서아시아에 있는 모든 발전소 우리가 공격하겠다 했었고 호르무즈 완전 봉쇄한다고 하니까 트럼프가 이제 뒤로 물러섰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뭔가 승리 분위기를 이제 연출하려고 할 겁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간접적인 대화는 있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왜냐하면
카타르라든가 오만 같은 국가들의 역할이 많이 좀 부각되기도 했었고요. 물밑으로 그런 국가들이 있었고 최근 들어서 이란의 그 외무장관인 아바스 아라그치가 튀르키예 외무장관 하칸 피단하고 상당히 많이 통화를 많이 했었습니다. 예. 그리고 튀르키예도 이거에 대해서 되게 중재를 많이 하고 싶어 했었거든요. 그런 점을 봤을 때 아직까지 확인된 건 아니지만은 뭐 튀르키예라든가 카타르라든가 오만 같은 채널을 통해서 간접적으로라도 제가 봤을 때는 대화가 오고 갔을 것 같고요. 뭐 손바닥도 마주쳐야지 이렇게 소리가 나는 것처럼 이란은 지금 자신들이 어떻게 보면 밀리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얘기를 하지만 그러니까 전혀 없는데 한 얘기는 아니다. 예, 제가 봤을 때는 물밑으로는 분명히 접촉을 했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결국에는 그 최후 통첩이 이란을 물밑에서나마 협상 테이블로 좀 끌어낸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게 이란이 궁지에 물리면 뭐 극단적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한테도 굉장히 큰 부담이지만 또 거꾸로 이란 입장에서도 정말로 이 발전소들을 전부 다 폭격했다고 한다면 이게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거의 이제 석기 시대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것을 다시 이 발전소를 재건하고 이란의 문명을 재건하는데 엄청나게 많은 수십 년의 시간이 걸려야 되기 때문에 정말 이란도 그런 상황까지 가고 싶지는 않겠죠. 그래서 뭐 최대한 어쨌든 이제 자존심은 세워야 되지만 그래도 극단적으로 최악의 상황까지는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물밑 대화는 하고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전쟁은 계속 하더라도 뭐 비인도적인 행위까지는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최소한의 어떤 그 미국 국내 여론의 견제 장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최소한 작동할 수 있도록 그 정도의 대화는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주말 동안에 미국과 이란이 대화를 했다면 과연 어떤 내용을 갖고 대화를 했을까 상당히 이제 궁금해지기는 하는데 이걸 조금 한번 그 유추해 볼 수 있는 기사가 하나 나왔었잖아요. 미국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라는 곳에서 지금 6개 요구 조건을 가지고 이란과 대화를 하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왔었단 말이에요. 주말 사이에. 그 보도 보셨죠? 예, 6개 미국이 이제 요구 조건을 봤는데 뭐 미사일 프로그램을 중단하고 미사일 개수도 이제 제한하고 미사일 거리도 제한하고 그다음에 우라늄 농축 자국 내 농축 금지 0% 제로 금지고요. 또 핵 시설을 이제 폐쇄하라고 얘기했고 또 얘기 나오는 게 이제 대리 조직 있죠. 친이란 대리 조직 지원 금지하라는 건데 이거는 이란이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었고요. 무장 해제하라는 그렇죠. 얘기가 그런 내용이고 또 이란 역시 이제 요구했던 것들을 보면은 또 제일 인상 깊었던 게 전쟁 재발 방지 어떻게 보면 이제 불가침 조약 같은 걸 맺어달라는 거였고 특히나 이제 배상을 요구했단 말입니다. 그건 이제 승전국이 패전국에게 요구할 수 있는 건데 이런 내용을 봤을 때는 완전히 이제 평행선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 이 내용만 놓고 봤을 때는 근데 이제 앞으로 이제 어느 쪽이 더 양보하느냐에 따라 달려 갖긴 합니다. 지금 앞으로 이제 5일 동안 이제 협상 국면에 들어가는데요. 여기서 앞으로 어느 쪽이 조금 더 양보를 하느냐, 절충할 수 있느냐. 가 관건일 것 같은데 현재로서는 뭐 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지금부터가 또 시작일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는 양측 다 지금 한 발도 이제 물러서지 않을 것 같고 양쪽 다 지금은 너무나 좀 체면을 차리는 느낌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지 않고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계속 보도가 나오겠지만 이제 양측이 어느 선에서 좀 양보하는지를 보면 어느 쪽이 더 불리한 입장에 있는지가 이제 드러날 것 같습니다. 정 교수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상황에서는 전쟁을 끝내기가 애매하잖아요. 양쪽 다 지금 미국은 초강대국이 작은 나라를 상대로 전쟁을 했는데 얻는 것이 없이 물러가는 것이 체면을 세울 수 없는 것이고요. 이란은 자기들이 공격을 받았는데 여기서 뭐 그 미국의 어떤 사과나 이런 조치도 없이 발을 빼는 것이 분명히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런 조건들을 보면 사실 이란이 수용할 수 있는 조건이 하나도 없어요. 여기 보면. 그리고 미국도 앞서 얘기한 것처럼 뭐 전쟁에 배상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사실 불가능한 내용들인데 만약에 이것이 정말 받아들여진다면 어떻게 될까라고 또 제가 생각을 해봤거든요. 자, 그러면 핵시설을 폐기하기로 하고 뭐 미사일을 이제 5년간 개발하지 않고 그다음에 뭐 1000기 이내로 제한하고 뭐 헤즈볼라 지원도 못하게 그렇죠. 하고요. 근데 그건 다 말로만 하는 거지 실제로 했는지 안 했는지는 들어가서 감시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것을 이란이 지키고 있는지 안 지키고 있는지는 마치 우리가 이제 그 핵 비확산 조약에 의해서 IAEA가 들어가서 사찰하듯이 미국이 들어가서 다 사찰을 해야 되는 것인데 그건 불가능한 거죠. 지금 이란이 1000기의 예를 들어서 1000개의 미사일을 제한한다고 했다면
이란이 지금 지하에 다 보관하고 있는 이 미사일이 어디에 다 전개가 있는지 이걸 어떻게 다 감시합니까? 그러니까 이건 사실상 제가 볼 때 뭐 이게 정확한 뉴스인지도 모르겠지만 예. 이게 사실이라 하더라도 지킬 수 없는 것이고 만약에 여기서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어떤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뭐 사실상 상징적인 합의에 그치고 네. 이 양쪽이 이제 종전을 위한 명분 쌓기에 들어갈 수 있다. 그리고 실제로 이행 여부는 또 장기간의 뭐 어떤 지루한 공방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결국에는 양측 모두 지금 승리했다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가장 필요한 상황이니까 어떤 제3자의 중재나 그런 기관들의 중재로 한 발씩 물러서는 모습이 그나마 좀 타협안이 아닐까 싶은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저는 만약에 여기서 중재국이 한다면 이제 확실한 어떤 보증 국가식으로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란을 감시하면서 우리가 이란이 이렇지 않다는 걸 보증할 수 있는 국가, 예. 그다음에 미국과 이스라엘 측에도 또 보증할 수 있는 국가 이런 식으로 해서 했던 것이 얼마 전에 있었던 가자 지구 전쟁에서 이제 여러 국가들을 참여시켜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 거였거든요. 그때는 이제 예. 중재자로서 참여한 거죠. 미국, 그때 카타르 네, 미국, 이집트, 튀르키예, 카타르였습니다. 예,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봤을 때 만약에 뭐 중재를 한다면 한 국가가 힘들다면은 국제적으로 여러 국가들이 참여해서 양쪽 진영을 어떻게 감시하면서 우리가 이쪽은 확실하게 보증하겠다는 뭐 그런 식으로도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는데 네. 아직까지는 좀 그 길이 멀어 보이긴 합니다. 그래서 한 국가만이 중재를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여러 국가가 참여하는 중재 방안도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네. 예. 사실 48시간 이야기를 하면서 그때까지 호르무즈 해협을 이거 풀지 않으면 우리가 이제 발전소 공격하겠다. 그게 사실 우리 시간으로 일요일 오전에 나왔었잖아요. 예. 근데 사실 그 시간부터 만약 트럼프 얘기가 사실은 그 시간부터 협상을 한 거거든요. 사실. 예. 근데 그렇게 엄포를 놓고 이제 예. 한 건데 거기에 대해서 미국 안에서의 여론도 이란 발전소 공격한다니까 이게 전쟁 범죄가 될 수 있다 이런 비판도 이제 나왔었는데 그런 것들도 좀 부담이 될 수 있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럼요. 이거 당연히 지금 트럼프 대통령한테 지금 가장 큰 부담은 사실 뭐 이란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제일 걱정하는 것은 미국 국내 정치죠. 그러니까 강대국일수록 국내 정치의 영향에 더 민감한 거고요. 그 다음 이제 동맹국들의 분위기인데 예. 지금 미국 내 여론을 보면 굉장히 곤혹스러워하는 분위기가 역력하고요. 그러니까 뭐 여론조사를 보더라도 전쟁에 반대하는 게 벌써 62%. 우리는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62%잖아요. 지금 정반대 상황인 거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저도 제가 이제 미국에 가서 제가 뭐 지난 한 2주간 미국에 있다 왔는데 네. 미국에 이제 여러 사람들을 다 만나 보면 가장 민감한 내용이 뭐냐면 가스 프라이스예요. 그러니까 석유 가격. 그러니까 날마다 오며 가며 이 길거리에 붙어 있는 가스 프라이스 이게 보잖아요. 예. 석유 가격을 보면서 지금 얼마다, 지금 얼마다. 이게 뭐 내일은 얼마 될 것 같아. 뭐 이런 걱정들을 다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 이게 지금 제가 뭐 의회 지도자들 또 국무부 지도자들 뭐 싱크탱크의 관계자들 다 민간인들 다 만나봤는데 한결같이 다 석유 가격에 민감하고 이게 이제 미국 내의 이 근원 물가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이제 석유 가격이기 때문에 예. 이것이 올라가면 다른 생산자 물가들이 다 올라갈 거잖아요. 그러면 아무래도 미국 국내 여론이 지금 굉장히 안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심지어 마가 진영의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싱크탱크에서도 이번 전쟁은 뭔가 굉장히 좀 오판이 있었던 것 같다라는. 마가 진영 얘기까지 들어보셨나요? 그럼요. 예.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좀 많이 있고 또 이 전쟁에서 빠져나오는 게 쉽지 않다 지금 이 상황이. 지상군이 들어간다 그러면 이건 정말로 큰 재앙이 될 것이다. 네. 이런 얘기들이 공통적으로 다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아마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가장 큰 지금 걱정거리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말씀해 주신 이유들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확전이라는 게 상당한 리스크로 다가왔을 거고 결국 이렇게 해서 이제 시간을 다시 벌게 됐습니다. 이란 입장에서 시간을 번 거고 또 미국 입장에서도 명분을 좀 쌓는 시간이라고 봐야 될까요? 이 남은 시간이 좀 생겼으니까 지금은 누가 좀 유리한 국면일까요? 제가 봤을 때는 양쪽 다 지금 시간이 필요하고요. 명분도 필요하고 양쪽 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양쪽 다 이제 피가 마르는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지금
반전 여론이 더 높기 때문에 지금 당신의 정치적 입지도 생각을 해야 되는 입장도 있고 미국도 지금 전비가 아무리 뭐 돈이 많은 나라라고 하지만 지금 전비가 계속 너무나 많이 나가고 있는 점도 부담스럽고요. 예. 이란도 상당히 암울한 상태입니다. 지금 지도부도 상당히 지금 뭔가 좀 분열이 되어 있는 상태로 볼 수 있겠고요. 예. 국민들과 또 지도부 간의 생각 차이도 너무나 크고 그다음에 경제가 일단 돌아가지 않습니다. 이란 같은 경우는 하나 예를 들자면 우선 그 호르무즈 해협의 위기가 될수록 이란도 생필품이라든가 의약품을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수입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게 끊긴 상황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경제적으로 어렵고 또 하나 예를 들자면 이란 같은 경우가 되게 폐쇄적인 사회라고 생각을 하는데 전 국민의 대략 한 80% 이상이 스마트폰을 사용해서 인터넷을 사용하는 인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과는 완전히 다른 사회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예. 또 이런 사람들이 SNS를 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SNS 그 플랫폼을 통해서 인터넷 상거래가 상당히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국가가 이란입니다. 그런데 지난 1월 때 이제 시위 때도 인터넷을 차단했었고요. 요번에 이제 6월 28일 전쟁 이후로 이제 계속해서 인터넷을 지금까지 차단하고 있는 상태라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경제적인 타격이 엄청나게 큽니다. 이란 지금 서민들까지도 지금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양쪽 다 지금 다 이제 원하던 바를 서로 얘기를 하지 못했는데 하여튼 공교롭게도 우선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 올렸고 그 과정에서는 밑에서 아마 물밑 접촉, 아마도 카타르, 오만, 튀르키예 같은 국가들이 나섰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뭐 숨고리가 됐든 이것이 어떤 정말 종전으로 가는 평화의 길이 열렸던 간에 우선은 양쪽 다 시간을 벌고 어떤 명분을 서로 간에 어떤 쌓는 데는 지금 현재 그렇게 상대방을 스스로가 지금 그렇게 선전하고 있는 것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뭐 지금 협상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와서 다행입니다만은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이 분위기가 안 좋았죠. 최후 통첩이라는 얘기까지 이제 나왔었고 해가지고 그 중에서 한 내용 중에 하나가 이란의 발전소를 공격할 수 있다라고 하니 이란에서는 해수 담수화 시설까지 우리가 공격할 수 있다라는 이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만약에 이게 현실화가 됐으면 정말 다른 차원의 위기로 번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그건 재앙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예를 들어서 뭐 석유가 제대로 공급이 안 돼서 주유소에 차들이 줄을 섰다 이런 건 굉장히 끔찍한 장면들이잖아요. 그래도 석유는 없어도 살 수는 있지만 물은 없으면 뭐 바로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교수님 잠깐만요. 마이크 조금만 올려주시겠어요? 죄송합니다. 계속 말씀하시죠. 물은 하루라도 없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중동은 아시다시피 물이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해수를 담수화해서 그것을 사용하는 국가들이 대부분인데 지금 이란도 마찬가지고 이란뿐만 아니라 이란 주변에 있는 다른 국가들, 특히 조그만 나라들은 뭐 90% 이상을 해수 담수화로 연명하는 이런 나라들이 많고요. 뭐 아랍에미리트 같은 나라들도 굉장히 70% 이상 이렇게 되는 데들이 많은데 만약에 이것이 끊긴다면 뭐 그건 석유가 공급되지 않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뭐 아비규환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아마 이것도 굉장히 큰 부담으로 아마 작동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트럼프가 다시 한번 닷새라는 기한을 줬습니다. 이번에 다시 협상이 실패한다면 또 최후 통첩이 나올까요? 또 나올 수 있겠죠. 왜냐하면 이럴 수 있습니다. 닷새간의 시간을 줬습니다. 그러나 이란은 저를 뭐 실망시켰습니다.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닷새라는 트럼프 대통령 미국 정부가 이란과 협상할 때 보면은 굳이 닷새가 아니어도 뭐 그 전에 또 어떤 어떤 불상사가 일어날 수도 있고 그래서 상당히 좀 계속 말이 바뀌기 때문에 이렇게 예측하기는 힘듭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이게 5일이라는 시간이 오히려 더 큰 나중에 어떤 최후 통첩을 위한 이란에게 기회를 줬다. 하지만 이란은 그 기회를 놓쳤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또 다른 최후 통첩으로 닷새 후에 나타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있어 보이면서 잘 타결이 되면 좋겠는데 그렇게 될 가능성도 또한 없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기서 한 가지 더 큰 변수가 이스라엘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애초에 전쟁이 일어난 것도 이스라엘이 네타냐후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을 꼬셔서 이렇게 사실 제가 낚였다는 표현을 많이 썼는데 트럼프 대통령한테 쉽게 끝날 것처럼 해서 하자고 해서 강력하게 주장을 해서 이게 들어갔다고 보거든요. 미국 내에서도 지금 보면 그런 분석들이 굉장히 많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아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저는 며칠 전에 라리자니가 또 죽었잖아요. 이제 그런 것도 보면 이란 내에서 지금 현재 그래도 이란 정국을 수습하면서 어떤 협상을 끌어갈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인물이라고 이렇게 평가가 되는 사람인데 서방에서도
대화가 통하는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 하메네이가 폭격당하고 지도부가 와야 된 다음에 새로운 지도부가 들어서면서 지금 이 전쟁과 대화가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라리자니를 폭격해서 제거했단 말이에요. 예. 이제 이스라엘이 한 거잖아요. 예. 아마도 이스라엘은 지금 전쟁을 계속 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갖고 있을 거예요. 협상자들을 하나하나 제거하면서. 그렇죠. 그래서 미국이 협상을 하려고 하면 이스라엘이 선제적으로 이런 협상을 깨버리는 조치들을 자꾸 하면서 미국의 이 협상을 회방놓는. 그러니까 조금 전에 저희 특파원 연결했을 때도 이 협상 얘기 트럼프가 얘기했는데 그 이후에도 이스라엘이 테헤란을 계속 공습을 그렇죠. 했다라는 예. 얘기까지 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란이 미국과 어느 정도 이제 협상을 하려고 하는 분위기가 생기면 도저히 이란이 받아들일 수 없는 정도의 공격을 또 해서 이란 내부를 격앙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이제 다시 또 협상이 깨지고 하는 이런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스라엘식 네. 동맹 전략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내에 아시다시피 이제 이 유대인들이 이 미국 정치권에 아주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어떤 그 일탈한 행위를 하더라도 미국 정부가 이스라엘에 대해서 아주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없다라는 걸 잘 알고 있으니까 이스라엘은 일단 일을 저질러 놓고 보는 이런 지금 스타일로 동맹 정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이 협상 중에 가장 큰 걸림돌 중에 하나가 이런 그 이스라엘의 태도가 될 것이다. 이렇게 좀 예상이 됩니다. 사실 그럼 지금도 이 이스라엘을 쏙 빼놓고 트럼프 대통령만 협상 테이블로 가버린 것 같은 상황이 된 그렇죠. 거잖아요. 지금 이스라엘은 아마 협상 테이블에 가려고 하지 않을 거고. 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스라엘 몰래 최대한 빨리 진전을 시켜서 어떤 협상을 마무리 지은 다음에 이스라엘에게 이제 협상 끝났으니까 이제 그만해라고 통보를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겠죠.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이 이란 정권의 완전한 붕괴까지 좀 밀어붙이려고 하는 상황이었던 것 같은데 지금 그럼 이제 어떻게 될까요? 좀 독자적인 행동에 나설 수도 있을까요? 독자적인 행동을 할 수도 있는데 상당 부분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어느 정도 이제 묵인도 있어야 되겠고요. 미국의 지원이 없이 이스라엘 혼자서 하기에는 또 좀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또 지금 레바논 전선도 좀 열려가지고요. 레바논에 지금 지상군까지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고 하기 때문에 물론 단독적으로 계속해서 목표가 다르긴 하지만 이스라엘 역시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묵인 없이 단독적으로 행동하는데 좀 한계가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뭐 정권 붕괴까지 지금 뭐 체제 전복까지도 이제 이스라엘은 예상을 했다고 하지만 지금 당장은 좀 힘들 것 같긴 합니다. 제가 봤을 때. 근데 물론 모스타바 이 체제가 제가 봤을 때 상당히 취약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체제 전복이 일어날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이 전쟁 요 상황에서 현재까지는 많은 그 시위를 진압했던 이제 바시즘 민병대라는 것도 있고 혁명 수비대들도 있고 지금 거리에 중무장한 장갑차들이 다니면서 시민들을 검문하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나올 수가 있는 상황은 안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뭐 부분적으로 뭐 핀셋 타격을 한다고 하지만 지금 시민들이 나오고 싶어도 나올 수가 없는 상황임을 감안했을 때는 당장 물론 어떤 변수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당장 이렇게 지금 시민들이 거리로 나와서 지난 1월 달과 같은 그런 반정부 시위를 대규모로 하기에는 제가 상당히 지금 좀 힘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지금 이제 전쟁이 4주차에 이제 접어들었고요. 세계 최강이라고 하는 이제 미국하고 또 중동 최강이라고 하는 이게 이스라엘하고 공동으로 이제 그 공격을 하고 있는데 이란이 아직까지 버티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상당히 이제 예상보다 강하다 이란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최근에 주말에 4,000km 사거리가 4,000km에 달하는 미사일을 날렸습니다. 그것도 이제 미국하고 영국이 공동 기지가 있는 곳으로 말이죠. 그거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이란이 이제 자신들의 능력을 보여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현재 미국하고 전쟁은 하고 있는데 미국이 계속해서 나토 국가들 그리고 동맹국들을 끌어들이려고 하고 있거든요. 뭐 우리나 일본한테도 좀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제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지금 상황은 어쨌든 이 미국의 전쟁 사실은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게 미국의 전쟁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전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스라엘의 전쟁이죠. 이스라엘의 전쟁에 미국이 지금 끌려 들어간 거고요. 근데 이제 미국이 동맹국들을 끌어들이려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러니까 다른 국가들 입장에서는 2단계인 거예요. 미국의 전쟁에 동맹국에서 도와주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전쟁에 동맹국이 들어가서 그걸 도와주러 가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동맹국들 입장에서는 뭐 들어가고 싶은 생각이
당연히 없겠죠. 왜 우리가 여기 들어가서 전쟁을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그렇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성향상 동맹국들이 또 안 도와주면 굉장히 이 화를 많이 낼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보복이 올지 모른다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제 어쩔 수 없이 이 동맹국들이 참여하는 시나리오도 우리가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란 입장에서는 그런 상황은 굉장히 이제 최악이라고 보는 거죠. 지금 현재는 그래도 미국의 전쟁이 국제사회에서 비난을 받고 있는데 이 전쟁을 이제 나토 국가들이나 이런 우리 동아시아의 미국의 동맹국들까지 참전을 해버리면 이제는 미국을 비난할 수 있는 그룹이 다 사라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약에 들어온다면 우리가 런던이나 파리까지도 타격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미사일을 발사를 한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유럽도 안전하지 않을 수 있나라는 생각을 심어줄 만큼 이렇게 먼 거리에 탄도미사일을 쏘면서 과시를 했지만 또 역설적으로는 이 이란 대통령이죠. 페제스키안 대통령 아들의 온라인 일기가 공개가 됐는데 여기에는 이 지도부 내부의 공포, 혼선 이런 것들이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예, 뭐 3월달 전쟁하면서 뭐 공황 상태에 빠졌다고도 얘기했었고요. 전쟁을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에서 안에서 마치 우리 뭐 남한산성에서 뭐 최명길과 김상원이 대립하듯이 그 안에서도 뭐 언제까지 해야 되냐, 끝까지 싸워 결상전 해야 되냐, 뭐 항복해야 되냐 이런 얘기가 오간 것으로 나오고 있어서 그 당시 안의 상황을 실제 좀 이란의 지금 정보를 얻기가 상당히 힘든 상황에서 이런 얘기가 이란 수뇌부 안에서 어떤 지금 얘기가 오고 갔는지 알 수 있고요. 지금 전쟁은 정확히 얘기하자면 이란 신정체제의 강경파들의 전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안에서 많은 논란이 있다는 것도 볼 수 있겠고, 그래서 아들의 유셉 페제시키안이 이것을 통해서 지금 권력 구조 같은 것도 알 수 있겠고, 뭐 전쟁과는 상관없는 게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국민에게 권력을 넘기라는 주장도 있지만, 저희가 그런 메시지 받았지만 그거는 뭐 망상에 가까운 것이라고 얘기를 한 걸 봤을 때 개혁파라고 불리는 사람의 아들이고 그쪽이라고 하지만 역시나 민주주의에 대해서는 별다른 관심이 없구나, 그런 분위기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지금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과연 미군이 이제 지상군을 투입을 할 것인가, 이 부분은 지금 계속해서 이제 관심 중에 하나인데, 어쨌든 해병대들이 이제 계속 몰려오고 있고, 또 하나 다른 육군 제82 공수사단이요? 공수여단. 공수사단. 그것도 지금 온다고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특수 작전을 하게 된다면 당연히 이제 해병대가 상륙을 하고 이 공수부대가 들어가서 마무리를 하는 그런 시나리오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제가 볼 때 여러 가지 포석이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지상군이 오고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이란에게 이제 굉장히 큰 압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빨리 이 협상을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 최대한의 압박이라고 하는 맥시멈 프레셔, 이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을 위한 압박으로, 그렇죠. 그렇게도 볼 수 있고, 또 협상이 실패했을 때는 실제로 들어갈 수도 있는. 그래서 아마 참모들 사이에서도 그런 그 제한이 많이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빨리 우리가 이렇게 움직임을 보여야 이란이 이 협상에 응할 것이다. 이 미국의 지상군이 오기 전에 협상을 끝내야 이란한테도 유리한 거거든요. 어차피 전쟁을 영원히 가져갈 수는 없는 것이고 어느 시점에선가는 이란도 협상을 해서 이 전쟁을 끝내야 되는데, 지상군이 오고 난 다음에는 물론 미국에게도 큰 타격이 되겠지만 이란도 그만큼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압박을 위한 용도도 있을 거고요. 또 실제로 이란이 협상에 응하지 않았을 때는 뭐 하르그 섬을 점령한다든지 지금 이런 여러 시나리오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어쨌든 점령을 하게 되면 그것이 또 하나의 협상 카드가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이 포석을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다만 실질적인 투입까지도 염두에 두고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여전히 전면적인 지상군 투입, 전면전을 계획한 것으로는 볼 수 없고요. 이 정도 병력 가지고는 뭐 과거에 뭐 이라크나 뭐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사례로 보더라도 이란에는 제가 볼 때는 뭐 정말로 이란을 완전히 제압하려면 100만에 가까운 군대가 들어가야 제대로 제압할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그건 불가능한 시나리오라고 볼 수 있죠. 결국에는 이제 하르그 섬 코앞에서 이 호르무즈 해협 개방, 이걸 두고 이제 계속해서 좀 치열한 협상을 벌이겠네요. 네, 제가 봤을 때 이제 지상군
파병에 대해서 이제 트리폴리호가 이제 온다고 해서 그 안에 이제 주일 미군 2,500명, 뭐 해병대도 있다 이렇게 계속 했는데 군함 말씀하시는 그렇죠. 트리폴리호라는 게 이제 강습 상륙함이지만 이제 경항공모함으로도 볼 수 있는 거죠. 이제 거기서 제가 눈여겨봤던 건 F-35 전투기가 우선 20대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왜 느끼냐면 지금 전쟁할 때 링컨 항모가 있고 이제 포드 항모가 있었습니다. 두 척의 항모가. 근데 포드 항모가 지금 그리스로 지금 수리를 하러 가 있거든요. 그래서 작전 반경에서 좀 멀어졌고 그렇기 때문에 링컨 항모가 있는 대신 트리폴리호까지 와가지고 거기에 있는 아마 전투기가 F-35 전투기 20대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이제 협상 국면에 들어갔지만 만약에 이제 호르무즈 해협을 뭐 개방하라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작전을 했을 경우에는 해병대도 이제 상륙 작전을 위한 그 메시지도 내는 것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 공습을 하는데 필요한 그런 어떤 그 보완을 하기 위해서 포드가 잠깐 사라진 틈을 타서 트리폴리호에 있는 F-35 20대를 그렇게 하는 건 아니었는가도 지금 여러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공격을 한다고 했었을 때.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나토 사무총장이 또 의미심장한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하고 일본 포함해서 22개국이 호르무즈 개방을 위해서 결집할 거라고 이제 밝히면서 때가 되면은 행동에 나설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건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까? 첫 번째는 앞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동맹국들은 이 전쟁에 동의하지 않고 있거든요. 옛날 같았으면 만약에 동의하지 않는 전쟁이면 그냥 동의하지 않는 전쟁이라고 끝났을 건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어떻게 동맹국이 도와주지 않느냐. 나토는 완전히 종이호랑이가 됐다. 이렇게 비난을 했고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이제 다카이치 총리가 그 워싱턴에 왔었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미일 정상회담에 대해서 그날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다카이치 총리와의 점심 약속을 취소를 해버렸어요. 일방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뭔가 수가 틀리면 뭐든지 할 수 있는 어떤 식의 돌발 행동이든 할 수 있는 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것 때문에 동맹국들이 그냥 노만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달래야 된다라고 하는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다카이치 총리가 차에서 내리자마자 트럼프 대통령을 와락 껴안았잖아요. 저는 어느 정도 계산된 행동이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일본 군대를 보낼 수는 없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기분 나쁘게는 할 수 없고 그러니까 일단 기분 좋게 하기 위해서 뭐라도 했다라고 이렇게 저는 보고 있는데 지금 나토 사무총장도 저는 같은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잘했어라고 일단은 칭찬을 해줘야 트럼프 대통령이 기분이 좋아서 오히려 더 전쟁을 빨리 끝낼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실제 행동에 나설 건데 실제 행동이 이게 경계가 좀 모호합니다만 아주 예민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 중에 들어가서 하게 되면 이건 이란을 상대로 적대적인 행위를 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 그럼 이란과 상대를 적대적인 행위를 하게 되면 틀림없이 지금 이런 상황은 전쟁이 끝나더라도 아마도 향후에 수년간에 걸쳐서 이란과 또는 이란과 관련된 이런 무장단체들의 테러나 이런 것들로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직접적인 전쟁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란의 공격 타깃이 되는 거잖아요. 테러가 예를 들어서 런던이나 파리 같은 데서 테러 하나만 일어나도 이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칩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전쟁 중에 들어가진 않지만 전쟁을 끝내는 데 활용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미국이 그러면 지금 이 호르무즈 사태를 해결을 해야 되니까 여기서 미국이 빠지고 나머지는 우리가 정리하겠다. 뭐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이것은 전쟁이 아니라 수습 국면에 이 동맹국들이 들어가는 방식이 되는 거죠. 이런 식의 시나리오를 지금 고려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포함한 주변국들도 사실 계속해서 상황을 좀 돌아가는 걸 봐야 하는데 이 와중에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오락가락한 메시지를 주니까 이게 좀 더 혼선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좀 계산된 측면도 있는 것 같고요. 본인이 이제 협상의 기술 또 협상의 달인이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그래서 좀 계산된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신 이제 문제는 밑에 이제 장관들이라든가 보좌진들이 대응하는데 애를 먹고 있고요. 그런 점도 있고 이제 언론 입장에서도 이제 상당히 좀 이게 무슨 의미인지 파악하는데 어려움도 있지만 오히려 제가 봤을 때는 이러한 메시지를 보는 이러한 수뇌부는 더 엄청난 혼선을 겪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별다른 이렇게 생각 없이 얘기하는 것 같고 막 번복하는 것 같아도 제가 봤을 때는 지금까지 오는 걸 보면 계속해서 압박하고 풀어줬다가 다시 뭐 당근과 채찍 계속 이런 걸 교환하는 걸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 일부러 혼선을 일으킴으로써 상대방을 좀 난처하게 만들려는 그런 게 아닌가.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계산된 행동으로도 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 최고 민간 훈장 수상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방문하겠다. 전쟁 중에 그 전쟁터 안으로 이제 들어가겠다라는 얘기처럼 들리는데 네. 어떻게 들어보면 이게 4월 달이잖아요. 이게 작년에 예정이 돼 있던 뭐 수상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럼 4월 한 중순 말 이 정도로 예정이 돼 있던 것 같은데 이 수상이 예. 그 전에 끝내겠다 이렇게도 읽힐 수 있을까요? 글쎄요, 뭐 그럴 수도 있지만 뭐 그게 큰 의미가 있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뭐 어차피 미국의 대통령이 가는 것은 극비 상황일 것이고 또 철통 보안이 유지되는 상황에서 갈 것이기 때문에 뭐 그 안전상의 문제가 크게 문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보다는 이런 상황에서 그 훈장을 받고 싶은가 이게 지금 예. 사실은 더 큰 관심, 그러니까 세간의 주목을 끄는 거죠. 그러니까 상을 이게 받더라도 무슨 상인가요? 뭐 그러게 이게 이스라엘 최고 민간 훈장이라고 하는데 예. 사실 이제 그 우리 지난번에 이스라엘상. 에이펙에 와서도 우리 훈장을 이제 우리 정부가 훈장을 네. 수여를 했는데 예. 사실은 뭐 이게 이제 대훈장 같은 것을 외국 정상들이나 이렇게 우리가 수여하는 경우들이 더러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국빈 방문을 하고 하면 그런데 이제 그 대훈장이나 이런 것들을 실제로 채워줍니다. 이렇게 그래서 좀 그 사진도 좀 찍고 하는데 이번에는 우리 정부가 그냥 훈장을 채워주지 않고 그냥 그 물품으로 그냥 건네줬거든요. 예.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거 한번 입어볼 걸 그랬다. 왜 여기서 안 해줬냐. 나 이거 해봤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보통은 정상들이 뭐 이런 그 훈장이 그렇게 일반인처럼 우리 같으면 굉장히 큰 영광이니까 거기 한번 입어보고 이게 뭐 이렇게 사진 찍고 하는 게 굉장히 큰 일이겠지만 정상들에게는 뭐 그게 다 의전이고 뭐 한두 번 겪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오히려 우리 입장에서는 이 번거로움을 우리 거 한번 이렇게 해달라고 얘기하는 것이 오히려 번거로움을 줄 것 같아서 안 한 거잖아요. 예.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그걸 난 해봤으면 좋았을 걸 했다 이렇게 아쉬움을 나타내고 또 예. 금관도 내가 한번 꼭 가지고 가면서 써봐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맞아요. 했었던 걸 그랬죠.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그 공명심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도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하구나. 뭐 이렇게 사실은 전쟁과 상관없이 그런 생각을 좀 하고 네. 있는 거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네, 이스라엘이 주는 상도 받으러 간다고 하고 또 이스라엘의 정보기관이 모사드의 얘기도 네. 상당히 낙관적으로 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좀 오판이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모사드는 전쟁이 시작되면 이란 내부에서 민중봉기가 일어나서 전쟁이 생각보다 좀 빨리 끝날 걸로 내다봤던 것 같고 근데 실제로는 지금 그렇지 않단 말이죠. 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검문소가 지금 곳곳에 있고요. 중무장한 사람 그 장갑차들이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치안을 맡고 있는 이란의 경찰청장에 해당되는 사람도 뭐 시위로 나온다면은 적으로 간주해서 뭐 사살하겠다는 그런 뜻도 밝혔고요. 예. 그다음에 명절 때인데도 이렇게 사람들, 그러니까 이슬람 명절도 있었고 이제 이란 전통 설도 있었는데 사람들 모이는 것을 지금 극도로 좀 경계하는 모습 보이십니다. 그래서 이란 언론에서 나오는 이제 사람들이 모이는 것들은 이제 관제 집회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일반인들이 이렇게 모여서 하는 것들은 상당히 좀 제재를 많이 받고 있다 볼 수 있다고 하겠고요. 예. 그래서 당장에 지금은 이제 충분히 예상 가능했다고 하지만 지금 당장은 지금 봉기가 일어나기는 힘든 상황이긴 합니다. 대신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표적 타격을 해서 바시즈라든가 시위 진압했던 사람들, 혁명 수비대를 공격하고 있고 예. 그 사람들도 좀 위기를 느껴서인지 지금 본부에 있지 않습니다. 본부에 있으면 당연히 타겟이 될 테니까요. 그래서 다리 밑이라든가 터널로 이동하고 있고 안 좋은 경우에는 지금 뭐 민간인 주택가라든가 지금 뭐 학교로 지금 본부를 옮겨서 활동하는 정황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뭐 봉기의 때가 무르익지는 않았지만은 저는 언젠가는 봉기가 만약에 이 전쟁이 끝나더라도 모스타바 체제 같은 경우에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체제 안뿐만 아니라 체제 밖으로도 그래서 언젠가는 봉기가 날 것 같은데 아직은 좀 때가 아닌 것 같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요 얘기가 이스라엘 모사드의 오판으로 전쟁이 장기화됐고 그거를 트럼프 대통령이 믿었다. 그게 전쟁을 일으킨 원인이다라고 뉴욕타임스하고 워싱턴 포스트가 오늘 동시에 썼어요. 똑같은 내용을. 그러니까 이게 전쟁이 지금 어떻게 마무리하느냐 이걸 이야기하기보다 지금 이 시간에 이 시간에 전쟁이 왜 일어나냐 이걸 왜 일으켰느냐 이 얘기를 자꾸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조야에서도 지금 답답한 거죠. 왜 이 사태가 이 지경까지 왔는가에 대해서 뭐 그 전쟁이 일어나기 직전 상황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미국의 이제 합참의장이 이 전쟁을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그 권한은 전쟁 선포 권한은 나한테 있다 이러면서 약간 갈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었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이번에 대테러 센터장이 사임하고 이런 상황도 있었고 그런 걸 보면 미국 국내에서도 지금 이런 상황이 아까 제가 이제 마가 진영의 얘기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굉장히 곤혹스러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트럼프 대통령이 왜 이렇게 일을 저지른 거냐, 누가 이런 일을 저지른 거에 대해서 이제 지금 말하자면 색출하고 있는 거죠. 누구 책임이냐 이건 이제 색출을 하고 있는데 아마 나중에 틀림없이 문제가 될 겁니다. 이게 미국은 이런 게 그냥 넘어가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뭐 트럼프 대통령 임기 후라고 하더라도 뭐 청문회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전쟁 초기에 있었던 그 여자 초등학교를 폭격해서 아이들이 170명이가 죽었잖아요. 이런 것들은 반인도적인 전쟁 범죄로 취급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틀림없이 누구의 잘못인지에 대해서 미국 의회에서 청문회나 이런 것들 통해서 분명히 책임자 처벌이 따를 수밖에 없는 거고요. 미국이라는 시스템은 그렇습니다. 일단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사실 뭐 전쟁을 막 하고 있을 때는 현재 이것밖에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뭐 여기만 집중하고 있지만 사실 이 사후를 생각하는 사람들은 걱정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을 거고요. 이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뭐 이란 대통령 아들의 어떤 그 SNS 이런 게 나왔지만 그것이 어떻게 보면 또 의도적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요, 저 같으면.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란 내부에서 지금 온건파가 협상합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란 내에서 민중봉기가 일어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은 더 황당한 것이 민중봉기를 하려던 사람들도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나와서 민중봉기를 하면 반역자 아닙니까? 이거 배반자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사람들까지 움츠릴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었으니까 정부 내에서도 온건파들의 목소리가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대놓고 이런 온건파 얘기들을 할 수 없는데 이런 식으로 뒤로 온건파의 주장들을 이렇게 흘려낼 수도 있는 것. 그러니까 여론에 대한 어떤 그 행위들이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 국내 정치적으로는. 그러니까 이란이든 미국이든 겉으로 보기에는 단일한 똘똘 뭉친 하나의 행위자로 보일 수 있지만 국내 정치적인 관점에서 보면 여러 개의 행위자들이 다양한 목소리를 내면서 치열하게 이 권력이 유동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이유로 인해서 전쟁은 시작됐고 그런 와중에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닷새 동안 앞으로 협상을 진행하겠다고 했으니까요. 그 부분은 또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덕일 고대 중동 이슬람센터 연구위원 그리고 정한범 국방대학교 교수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 시간 23일 중동 전쟁 해결을 위해 지난 이틀간 이란과 대화를 나눴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SNS를 통해 미국과 이란 양국이 중동 지역의 적대 행위를 완전하고 전면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매우 유익하고 생산적인 대화를 나눴다고 전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이란의 발전소와 에너지 시설에 대한 모든 군사적 공격을 닷새 동안 유예하도록 국방부에 지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주 내내 이란과의 대화가 계속될 것이며 협상 결과에 따라 군사행동 재개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같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언에 이란 매체들은 현재 진행 중인 접촉은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이란 반관영 메흐르 통신은 현지 시간 23일 이란 외무부 소식통을 인용해 현재 이란과 미국 사이에 어떠한 직간접적인 대화도 없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매체는 미 대통령의 최근 발언들은 에너지 가격을 낮추려는 정치적 수사이자 자신의 군사 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시간을 벌려는 의도적인 노력의 일환일 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조기 종전이나 협상을 언급하는 것이 실질적인 평화 의지가 아닌 경제적 타격을 줄이고 군사 배치를 완료하기 위한 기만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전쟁을 두고 연일 상반된 메시지를 내놓으면서 전 세계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이런 태도의 이면에는 이란 하르그 섬을 장악해 미국 우위의 종전을 끌어내려는 치밀한 계산이 숨어 있을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권영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쟁은 거의 끝났다는 낙관론과 발전소를 초토화하겠다는 최후 통첩. 트럼프 대통령의 오락가락 발언들은 이란 지도부의 대응력을 분산시키는 고도의 최대 압박 전술일 수 있습니다. 결국 미국의 칼끝은 이란 경제의 아킬레스건 하르그 섬으로 향할 전망입니다. We had a very successful bombing campaign against the military installations at Karg Island, the nexus for all the Iranian oil supply. What could happen with Karg Island? We'll see. 미국이 노리는 건 이란 원유 수출의 90%를 처리하는 하르그 섬의 물리적 장악입니다. 이를 계기로 핵 프로그램 포기와 호르무즈 해협 영구 개방을 조건으로 하는 미국 주도의 종전 협상을 강요하겠다는 계산입니다. 장악 이후의 구상도 구체적입니다. 석유 대금을 미국 관리 계좌에 동결하고 식량과 약품 수입만 허용하는 이른바 에스크로 전략입니다. 하지만 이란 측은 이런 미국의 구상이 현실성이 떨어지고 이에 대한 준비도 마쳤다고 주장합니다. به خاطر ما هیچ مشکلی از این جهت نداریم. حتی خارک رو هم تصرف بکنن ما به عنوان اینکه سرزمینمون هست به اونها حمله خواهیم کرد ولی اینکه مشکلی برای ما ایجاد کنه در صادرات نفت ما هیچ مشکلی نداریم. 군사적 실행 준비는 착착 진행 중입니다. 일본에서 출항한 강습 상륙함 트리폴리호와 제31 해병 원정대, 그리고 본토의 제82 공수사단이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 집결하고 있습니다. 압도적 군사력으로 해협을 강행 돌파한 뒤 하르그 섬만 정밀 점령하는 흰색 작전이 임박했다는 관측입니다. You know, I may have a plan or I may not, but how would I ever say that to a reporter? Certainly a place that people are talking about, but I can't say yeah. 미 국방부가 요청한 2천억 달러 규모 긴급 예산은 이미 하르그 섬 점령을 포함한 장기적 대치를 실전 시나리오로 확정했음을 시사합니다. 결국 지상군 투입은 없다던 트럼프의 변칙적 발언은 하르그 섬을 지렛대 삼아 큰 양보를 얻어내려는 실리 위주의 전략으로 분석됩니다. YTN 권영입니다. 이란에 대한 전쟁에 반대하면서 사임한 미국의 전직 대테러 수장이 이란 영토에 대한 지상군 투입 가능성을 강하게 우려했습니다. 조 켄트 전 국가 대테러 센터 소장은 현지 시간 22일 워싱턴 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이란의 주요 원유 수출 거점인 하르그 섬 점령 시나리오에 대해 재앙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켄트 전 소장은 그곳에 미군을 투입하는 것은 이란이 드론과 미사일로 공격할 수 있는 표적을 제공하는 것이라며 사실상 인지를 주는 결과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4주째로 접어든 미국, 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의 피해가 중동 일대 민간인들에게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란과 주변국들의 민간인 사망자 수가 이미 수천 명에 달았는데요. 인명피해뿐만 아니라 경제난, 문화재 파괴, 환경오염도 심각합니다. 보도에 한상욱 기자입니다. 가장 큰 피해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집중적인 공습 대상인 이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에 본부를 둔 이란 인권운동단체 인권운동가 통신은 현지 시간 21일까지 이란의 민간인 사망자가 어린이 213명을 포함해 최소 1,406명으로 집계됐다고 전했습니다. 남부 미나부의 한 초등학교에 토마호크 미사일이 떨어져 175명이 숨졌는데 대다수는 어린이였습니다. سند جنایت رژیم صهیونیستی برای همه اثبات بود. خوبی آوارها رو ببینید. این یک مدرسه‌این که 이란 적신호사는 개전 이래 민간 시설 8만여 곳이 공격받았고 그 가운데 260곳은 의료시설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 내 유류시설에 대한 공격으로 심각한 대기오염도 발생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테헤란 인근에 연료 저장고를 지난 7일에 공습했고 이에 따라 대기 중으로 엄청난 양의 오염물질이 그대로 방출되면서 그 다음 날인 8일 테헤란에 시꺼먼 구름이 끼고 기름비가 내렸습니다. 이란 주민들은 전쟁으로 전력 공급 지장과 의약품, 운유, 연료 부족을 겪고 있습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골레스탄 궁전과 이스파한의 알리카프 궁전 등도 1954년 헤이그 조약에 따른
보호 대상 문화재임을 나타내는 푸른 깃발을 내걸었으나 공습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란뿐만 아니라 주변 국가들에서도 민간 피해와 민간인 사망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과 국경을 맞대고 있고 이란 지원을 받는 헤즈볼라가 활동하는 레바논에서 민간인 피해가 심각합니다. 현지 시간 22일 레바논 보건부는 지난 2일 이래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레바논에서 최소 1,029명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مدنيين الله لا يوفقهم يا رب الله لا يوفقهم اللي عملوه هيدي مجزرة. 이스라엘에서는 최근 3주간 16명이 이란이나 헤즈볼라 등의 공습 또는 이스라엘군의 오인 공격 등으로 숨졌고 쿠웨이트에서도 최소 6명이 사망했습니다. 오만과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아랍에미리트 등 주변국들과 이스라엘이 점령 중인 팔레스타인 서한 지구 등에서도 전쟁으로 목숨을 잃는 민간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한상옥입니다. 일본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의 자위대 함정 파견을 약속했다는 미국 측 주장을 거듭 부인했습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마이크 왈츠 주 유엔 미국 대사가 전날 CBS 방송에서 한 일본의 자위대 지원 약속 발언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왈츠 대사는 CBS에서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가 현지 시간 지난 19일 백악관에서 열린 미일 정상회담에서 자위대 지원을 약속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란 전쟁 여파로 미국 내 디젤 가격이 갤런당 $5를 돌파하며 물류와 민생 경제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는 이번 사태를 과거 오일 쇼크를 모두 합친 것보다 심각한 역대 최악의 에너지 위기로 규정했습니다. 김주영 기자입니다. 미국 경제의 혈관이라 불리는 물류 현장이 위험에 빠졌습니다. 미국 내 평균 디젤 가격은 갤런당 $5를 훌쩍 넘어섰습니다. 한 달 만에 40%가 폭등한 수치로 미 대륙을 가로지르는 트럭 운전사들에겐 생존의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Right now it's crazy again. I just filled out my truck. It takes me like $100 to put 200 gallons. 문제는 디젤 가격 상승이 단순히 운송비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디젤은 트랙터와 크레인 등 농업과 건설업 전반의 핵심 연료이기 때문입니다. 국제에너지기구는 현재의 공급 부족 규모가 과거의 위기들을 압도한다고 경고합니다. So the situation is, if we want to put in a context, this crisis, as it stands now, 2 oil crises and 1 gas crisis put all together.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장기화될수록 공급망 전반에 파급 효과가 번지게 됩니다. 결국 식료품과 항공료 등 모든 생활 물가가 연쇄 폭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So consumers should expect to pay more for their food, more for their transportation, airfare, you name it. This impacts all supply chains, and it's not just related directly to energy. Energy feeds into everything. 당장 전쟁이 끝난다고 해도 정상화까지는 최소 넉 달이 걸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파손된 에너지 시설 수리와 멈춰선 물류 사이클을 재가동하는 데 연쇄적인 시차가 발생합니다. 중간 선거를 앞둔 트럼프 행정부에게 주유소 가격 폭등은 단순한 경제 지표를 넘어 정권의 향방을 가를 거대한 정치적 폭탄이 되고 있습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중동 사태 이후 처음으로 이란 외무장관과 전화 통화를 갖고 우리 선박들의 발이 묶인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한 항행 보장을 촉구했습니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그러나 즉답은 피한 채 앞으로 소통해 나가자고만 답했습니다. 홍선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동 전쟁이 일어난 뒤 처음으로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과 전화 통화를 한 조현 장관은 먼저 최근 중동 상황이 전 세계 안보와 경제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깊은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걸프 국가 민간인과 민간 시설에 대한 공격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이란 안에 있는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한 이란 측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이어 글로벌 에너지 공급 정상화를 위한 이란의 긴장 완화 조치도 촉구했습니다. 특히 우리를 포함한 여러 나라의 선박들이 호르무즈 해협 안쪽에 정박 중임을 설명하면서 호르무즈 해협의 항행 안전 보장을 요청했습니다. 아라그치 장관은 앞서 일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일본 선박의 호르무즈 통과에 대해 협의를 거쳐 허용할 용의가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조 장관의 호르무즈 항행 안전 보장 요구에 대해서는 즉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관련 사안에 대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가자고 했다는 게 우리 외교부의 설명입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정부가 중동 사태 이후 현재까지 대체 원유 물량을 계속 확보하고 있고 다음 달에는 비축유 방출도 시작한다며 4월 원유 수급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양기욱 산업통상부 자원안보실장은 정부가 아랍에미리트에서 도입하기로 한 2,400만 배럴 가운데 400만 배럴이 이달 말과 4월 1일 두 차례에 걸쳐 들어온 뒤 나머지 1,800만 배럴도 다음 달 초중순부터 입항이 시작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양 실장은 민간 정유사 등의 원유 재고가 언제 바닥날 것인지 등 추이를 실시간으로 확인해 4월 중순에는 비축유를 방출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석유 최고 가격제가 단기적으로는 물가 안정과 소비자 부담 완화에 효과가 높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시장 왜곡과 공급 축소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만큼 한시적, 제한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정부는 지난 13일부터 유류 판매 가격의 상한선을 정하는 석유 최고 가격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국책연구기관인 산업연구원이 석유 최고 가격제 시행의 효과를 분석했습니다. 연구원은 보고서에서 최고 가격제 시행 이후 전국 평균 휘발유와 경유 가격은 고점 대비 70원에서 120원 내외로 하락하며 가격 안정화 흐름을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석유 최고 가격제는 유류세 인하나 직접 지원 등 다른 정책 수단과 비교할 때 단기적으로 가격 급등 속도를 억제하고 소비자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 효과가 높았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위기 상황에서 정부의 적극적인 시장 안정 의지를 전달해 기대 인플레이션을 완화하고 시장 안정성을 높이는 효과도 기대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유류세 인하 등 다양한 정책을 병행할 경우 정책 효과는 더 커질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석유 최고 가격제가 시장 안정화, 가격 안정화 효과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수입선 다변화라든지 비축유 방출, 취약계층 지원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정책들과 조합을 통해서 정책 효과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고 가격제가 길어지면 재정 보존 확대나 물량 축소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공급 충격이 장기화할 경우 품귀와 대기행렬, 주유소 간 물량 편차 등 시장 왜곡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헝가리와 파키스탄 등 해외 사례를 들며 가격 개입 정책은 단기적으로는 효과를 보였지만 정책 설계 방식과 시장 구조에 따라 정책 효과와 부작용이 다르게 나타났다고 제시했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일본은 비축 물량의 보조금까지 풀면서 기름값을 억지로 붙들고 있지만 중동 상황이 좀처럼 해결 기미가 없는 상황이죠. 그러자 일본 정부는 처음보다 보조금을 3배 넘게 더 풀기로 했습니다. 도쿄에서 이승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이란 전쟁의 기름값이 치솟자 다카이치 사나의 일본 총리는 정부가 나서 기름값을 잡겠다고 공언했습니다. まず、このガソリン等の価格補助ですが、ガソリンは、リッター約170円を超えないように。 국제 합의 방출과 별개로 일본 단독으로 원유 비축 물량도 풀고 정유사 등 도매업체에 막대한 보조금도 풀었습니다. 가격은 다소 진정되긴 했지만 문제는 호르무즈 봉쇄가 길어질 경우입니다. 당장 중동 긴장감이 커지자 지난주 평균 휘발유 값은 역대 최고인 리터당 190엔을 돌파했습니다. 일주일 만에 29엔, 우리 돈으로 300원 가까이 올랐습니다. 휘발유를 리터당 30엔 낮추려면 한 달에 3천억엔, 우리 돈 2조 8천억 원이 필요하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보조금은 경유와 중유, 등유에도 주기 때문에 만약 가격이 계속 오를 경우 우선 투입한 보조금 2,800억엔으론 턱없이 모자랍니다. 일본 정부는 결국 예비비를 추가로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기존 금액보다 3배가 넘는 8천억엔, 약 7조 5천억 원입니다. 하지만 보조금 지급이 능사는 아니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일본 언론은
기름값을 잡기 위해 막대한 자금을 계속 투입하면 재정 상태 악화는 물론 엔화 가치는 떨어질 거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제일 좋은 건 호르무즈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 원유를 조달하는 것이겠지만 세계 각국이 수급난을 겪고 있어서 당장은 뚜렷한 대안 찾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도쿄에서 YTN 이승배입니다. 미국이 이란 전쟁의 수렁에 빠져드는 사이 글로벌 기업인들과 각국 정상들이 중국에 모였습니다. 내부 정치 양회가 끝난 뒤 대외 경제 양회를 열고 중국을 미국의 대안 세력으로 띄우는 겁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베이징 랴오이타이 국빈관에서 중국 발전 고위급 포럼이 열렸습니다. 글로벌 CEO들을 초청해 앞서 양회 때 수립한 경제 정책을 공유하고 투자를 유치하는 자리입니다. 올해는 이란 전쟁 여파로 세계 경제가 얼어붙은 가운데 중국을 대안시장으로 부각하고 있습니다. 中国致力于做世界的确定性基石和稳定性港湾。“十五五”规划纲要不仅是中国发展的新蓝图，也是世界发展的新机遇。 세계 각지에서 온 기업인 숫자는 88명으로 지난해보다 늘었습니다.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도 2년째, SK하이닉스 광로정 사장은 3년 연속 참석했습니다. 다만 일본 기업은 단 한 곳도 참가 명단에 오르지 않아 다카이치 총리의 타이완 발언 이후 관계 경색 실태를 보여줬습니다. Artificial intelligence will play a very, very big role, not just in the product, but also how we make the product. So looking at that 5-year plan, I think that fits very well to the Mercedes-Benz strategy. 내일부턴 아시아판 다보스로 불리는 보아오 포럼이 중국 남부 하이난에서 나흘간 열립니다. 중국의 국회의장격인 자오러지 전인대 상무위원장과 함께 우리 정부 대표로 김민석 총리가 기조연설에 나섭니다. 내부 정치 절차인 양회를 마친 뒤 연달아 열리는 비슷한 대외 행사여서 경제 양회로도 비유됩니다. 이란 전쟁이 끝날 때까지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과 미중 정상 간 담판은 보류되는 분위기입니다. 미국의 견제가 느슨해진 사이 전략적 숨통이 트인 중국은 국제적 입지와 내실을 다지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최대 25조 원 규모의 이른바 전쟁 추경을 두고 여야가 엇갈린 입장을 보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신속한 처리를 약속했고 국민의힘은 고환율 위기를 우려했는데요.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도 추경 공방은 이어졌습니다. 보도에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개혁도 민생도 타이밍이듯 추경도 역시 타이밍이 가장 중요하다며 거듭 속도전을 다짐했습니다.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즉시 역사상 가장 빠른 속도로 신속하게 처리할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립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환율이 1,500원을 넘고 국가 부채도 50%를 넘는 상황에서 대규모 재정이 풀리면 환율과 물가 상승을 자극할 수 있다면서 지방선거용 추경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대통령은 선거용 전쟁 추경 타령만 하고 있습니다. 표 계산 그만하시고 국익과 민생을 제대로 챙기시기 바랍니다. 여야 전선은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고스란히 이어졌습니다. 취약 가불이라는 것도 있지만 실은 중동과의 그 거래 과정 속에서 피해를 입은 기업들에 대한 지원도 필요할 것 같은데 추경에 대한 폭주는 갈비뼈가 조금 아픈데 너무 지금 흉보 압박까지 하면 전체적으로 응급처치가 되냐는 게 이제. 박홍근 후보자는 중동 사태로 인한 유류비 상승은 서민 생존이 달린 문제고 대외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우리 경제 회복 흐름을 잇기 위해 추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추경 이 정도의 규모를 편성한다고 해서 물가의 영향은 적다고 본다. 이게 한은의 입장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선 호르무즈 해협에 고립된 우리 선원의 안전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위기 상황이 된다면 이제 그 선사를 통해서 하선 계획 이런 부분도 같이 다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들었습니다. 정통 관료 출신인 황 후보자는 중동 정세로 인한 수산물 물가 상승 우려에 공감하며 수급 상황을 확인하면서 물가를 안정시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추경안은 이르면 다음 달 초 국회에 제출됩니다. 지방선거라는 중대 변수와 맞물려 여야의 힘겨루기도 계속될 전망입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경북 영덕에 있는 풍력발전기에서 불이 나 정비 작업을 하던 3명이 숨졌습니다. 이곳에서는 불과 한 달 전 발전기가 꺾여 도로를 덮치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먼저 김근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풍력발전기에 연기가 일더니 폭발하듯 불길이 퍼집니다. 시커먼 연기는 바람을 타고 번지고 발전기 잔해는 공중으로 튕겨나갑니다. 거대한 발전기 날개의 블레이드도 이음새가 불타며 땅으로 떨어졌습니다. 경북 영덕의 풍력발전단지 발전기에서 불이 난 건 낮 1시 10분쯤입니다. 불은 처음에 좀 붙었다가 다시 꺼지는 듯 하더니 다시 또 바람이 여기 많이 불어가지고 불이 살아가지고 계속 더 타다가 블레이드가 하나가 떨어졌어요. 사고 당시 발전기에서는 작업자 3명이 블레이드 균열 여부를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아침 9시부터 현장에 투입됐는데 불이 난 뒤 연락이 끊겼고 끝내 모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발전기에서 잔해가 떨어지며 불은 주변 산으로도 번졌고 5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풍력 발전기가 80m 이상 높이에서 불이 났기 때문에 거기서 일어나는 그 화염, 그다음에 그 잔화, 잔불들이 이렇게 비화되면서 좀 먼 거리로 불씨가 날아갑니다. 이 풍력발전단지에서는 지난달에도 사고가 났습니다. 80m 크기의 발전기가 부러져 도로를 덮친 겁니다. 지난 2005년 상업운전을 시작하다 보니 대부분 발전기의 설계 수명이 지난 상태입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 등은 왜 불이 났는지, 노동자는 왜 탈출하지 못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그런데 오늘 영덕 풍력발전기 사고 전에도 이 풍력발전기 화재는 곳곳에서 잇따랐는데요. 전문가들은 오래된 발전기 정비 문제를 한 목소리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박소정 기자입니다. 화재가 발생한 영덕군의 풍력발전기는 가동을 멈추고 점검하던 중이었습니다. 20년이 다 된 노후 발전기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서 지난달 2일에는 영덕 풍력발전단지 내 다른 발전기에서 기둥이 꺾여 날개가 떨어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2004년 상업발전을 시작한 영덕 풍력발전단지에는 발전기 24기가 설치돼 있습니다. 풍력발전기 사고는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달 10일에는 경남 양산에서 불이 났고 지난해 11월은 강원 평창군에서, 지난해 5월은 경북 영천의 풍력발전기에서 크고 작은 화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기후에너지부는 풍력발전 설비 긴급 점검을 벌이고 있는데 공통된 원인은 노후화에 있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읍니다. 설계 수명 20년에 다다른 발전기가 많은데 안전을 위한 정비가 제대로 이루어진 건지 들여다봐야 한다는 겁니다. 특히 핵심 설비인 터빈 교체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기적으로 좀 체크를 해가지고 정비한다든지 5, 6년 이상 된 그런 거는 교체하는 그런 어떤 타이밍도 가져줘야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전기안전공사에서 풍력발전기 점검을 하는데 이 시스템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관리감독 체계를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매년 육상풍력단지들이 제대로 잘 관리되고 있는지를 감독할 수 있는 그런 체계들이 잘 갖춰져야 될 것 같다. 특별법에 따라 외부 기관에 위탁해 매년 안전점검을 벌이고 도지사가 발전 허가 취소 권한을 갖는 제주도처럼 지자체의 관리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는 방안을 확대하라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YTN 박소정입니다. 대전 안전공업 화재로 숨진 사망자 14명 가운데 13명의 신원이 확인됐습니다. 대전경찰청은 지문 분석을 통해 2명의 신원을 확인한 데 이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 유전자 분석으로 11명의 신원을 추가로 확인했습니다. 나머지 1명은 훼손 정도가 심해 DNA 검출이 되지 않아 추가 정밀 감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화재 현장에서 기존 희생자 것으로 추정되는 유해 일부가 발견돼 이에 대한 신원 확인 작업이 추가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사상자 74명이 발생한 대전 안전공업 화재와 관련해 경찰과 노동당국이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사고 원인을 밝힐 합동감식도 유가족이 참관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이상곤 기자입니다. 파란색 상자를 든 수사관들이 불이 난 안전공업 본사로 들어갑니다. 압수수색 나오신 거예요? 오늘 뭐 압수하시러 오셨나요? 경찰과 노동당국이 대전 문평동 안전공업 본사와 대화동 공장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안전공업 대표 등 임직원 10명의 휴대전화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임직원들에게는 업무상 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수사관과 근로감독관 60명이 투입돼 안전과 소방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초 화재가 발생한 원인, 이후에 화재가 급격하게 연소된 부분, 그리고 다수의 피해자가 대피하지 못한 부분, 그리고 지금까지 제기됐던 모든 의혹에 대해서 다각도로 면밀히 살펴볼 예정입니다. 화재 현장에서는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관계기관의 합동감식도 진행됐습니다. 감식에는 유족 대표 2명도 참관했습니다. 유력한 발화 지점으로 지목된 공장 1층과 가장 많은 사망자가 나온 장소를 집중적으로 확인했습니다. 1층 가공 라인에 대해서 시설물 또는 구조물에 대해서 정확히 살펴볼 거고요. 또한 그 피해자분들이 많이 발견되신 휴게 시설에 대해서도 정밀하게 감식하겠습니다. 경찰과 노동당국은 압수물과 증거물 분석을 진행하면서 공장 관계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입니다. YTN 이상곤입니다. 이번에 화재 참사가 발생한 안전공업 공장 내부 사진을 YTN이 단독으로 확보했습니다. 공장 바닥에는 기름이 묻어 있었고 기계들도 새까맣게 변해 있었는데요. 화재 신고가 여러 차례 있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오승훈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철골 구조물들 사이로 금속을 가공할 때 쓰이는 기계들이 보입니다. 기계 곳곳이 새카맣게 변해 있고 공장 바닥은 미끄러울 정도로 기름이 묻어 있었습니다. 불이 난 곳과 같은 구조의 안전공업 공장 내부 모습입니다. 화재 현장에서 가까스로 탈출한 현직자는 평소 공장 내부에 유증기가 많아 뿌연 안개와 같았다고 말했습니다. 또 회사의 부실한 안전관리가 피해를 키웠다고 주장했습니다. 결산료가 그 발화점이 좀 높다 보니까 조금 신경을 안 쓴 것 같기도 하고 다 알고 있는데 바닥이 아예 미끄러워가지고 바닥 사진도 있거든요. 천장에서는 기름이 물방울처럼 뚝뚝 떨어졌고 언제 불이 나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열악한 환경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유력한 발화 지점으로 추정되는 엔진 밸브 생산 공정에서는 화재로 소방당국이 출동한 일이 여러 차례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소방차가 왔던 적도 있다고 막 야간 같은 때 소방차 와가지고 불 끄고 간 적도 몇 번씩 있다고 했거든요. 노조 측은 노동자의 안전보다 이윤을 추구한 경영진의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된 인재였다고 주장합니다. 화재 위험을 지적하며 주기적인 청소가 필요하다고 말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오일 미스가 계속 올라가면 그게 이제 쌓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화재의 원인도 전에 스파크가 켜서 그렇게 된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걸 주기적으로 청소도 시켰고요. 사고를 충분히 예견하고도 제대로 된 안전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참사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오승훈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검찰 개혁 법안을 처리한 지 이틀 만에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찾아 후속 입법과 지방선거 승리 의지를 다졌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김부겸 전 총리에게 대구시장 출마를 공개 요청했습니다. 보도에 강민경 기자입니다. 지난 주말 중수청, 공소청 설치법을 처리한 민주당 지도부가 가장 먼저 찾은 곳은 경남 김해 봉화마을이었습니다. 꽃봉오리 움튼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에 참배하며 눈물을 훔친 정청래 대표. 25년 전 노사모 활동으로 정계에 입문한 그는 오래된 애칭으로 고인을 부르며 검찰청 해체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동안 잘 계셨습니까? 노장님, 깨어있는 시민들의 조직된 힘으로 검찰 개혁도 한 발 한 발 내디딜 수 있었습니다. 이제 걱정 없이 편히 쉬시라는 말씀을
6월 지방선거에서 영남권까지 석권해 고인의 또 다른 신념인 지역주의 타파를 실현하겠다는 다짐도 덧붙였습니다. 특히 대구에 파란 깃발을 꽂아야 진정한 균형 발전의 문이 열린다며 민주진영의 TK 기수 김부겸 전 총리를 콕 집어 출마를 요청했습니다. 김부겸 전 총리님만이 낙후된 대구의 발전을 이끌어갈 확실한 필승 카드입니다. 지도부가 일찌감치 공천장을 받아든 김경수, 김상욱 후보의 손을 잡고 험지 바닥을 다지는 사이 수도권의 경선 열기는 한층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3인 결선에 오른 추미애 의원이 법사위원장직을 내려놓으며 친명 재선 한준호 의원, 현직 김동연 지사와 진검승부를 벌일 채비를 마쳤습니다. 대한민국의 중심, 경기도를 승리로 이끌고 이재명 정부와 함께 서울에선 정원호 전 성동구청장과 나머지 5 후보의 대결 구도가 뚜렷해지는 양상입니다. 정책이 발표됐는데 굉장히 추상적이고 근거가 부실한 부분이 있어서 서울시장은 첫 번째 임무가 부동산 안정인데 준비가 안 돼 있구나. 정원호 후보는 소모적인 네거티브라고 반발하면서도 막공세는 자제했습니다. 집안 싸움 대신 오세훈 시장을 때리며 존재감을 키우겠다는 건데 부자 몸살이기 전략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그런가 하면 국민의힘에서는 대구시장 경선에서 배제된 주호영, 이진숙 예비후보가 이틀째 거센 반발을 이어갔습니다. 서울시장 경선은 3파전으로 압축됐습니다. 김철희 기자입니다. 전날 뜻밖의 컷오프를 당한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이 대구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공천 배제는 민주주의 배신행위라며 재심 요구서까지 일사천리로 제출했습니다. 이재명이 자르고 싶었던 이진숙을 국민의힘이 잘랐다. 부정하지 못하겠습니다. 역시 컷오프된 6선 주호영 의원은 대구까지 찾아와 공정경선을 약속했던 장동혁 대표를 겨눴습니다. 이정현 공관위원장의 막가파식 결정을 바로잡지 못하면 대표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다면서 묵인한 게 아니라면 즉시 시정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주 의원이 무소속 출마를 불사할지 촉각인데 대구에선 한동훈 전 대표와의 연대 가능성도 피어오르고 있습니다. 화약고가 된 대구시장 공천을 두고 장동혁 대표는 자기 생각과 다른 결정이라면서도 공관위 판단을 존중한다고 힘을 실었습니다. 좀 생각이 다를지라도 그 생각을 좁히고 또 당을 위해서 필요한 희생이 있다면 서로 희생을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막차 합류하며 파국을 면한 서울시장 경선은 박수민 의원과 윤희숙 전 의원까지 3파전으로 압축됐습니다. 두 차례 토론회를 거친 뒤 다음 달 18일 최종 후보를 선출한다는 계획입니다. 부산시장 후보는 한 주 빠른 내달 11일 확정되는데 주준 의원과 상대하는 박형준 시장은 부산특별법 처리를 촉구하며 상경해 삭발로 존재감을 드러냈습니다. 이번에 통과되지 않으면 부산 시민들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먼저 삭발했던 김영환 충북지사는 공천 배제 결정에 대한 가처분 신문에 직접 참석했습니다. 이정현 공관위원장도 저를 왜 컷오프했는지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포항시장 후보에서 컷오프된 김병욱 전 의원이 불복해 삭발하고 단식에 돌입하는 등 잡음은 전 지역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정현 공관위원장은 전략적 재배치로 불가피한 진통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공관위가 손을 대는 곳마다 파열음이 인단 볼멘 소리가 나올 정도로 갈등은 쉽사리 탈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YTN 김철입니다. 오늘 저녁 7시 10분쯤 서울 동교동 도로를 달리던 차량이 인도로 넘어와 홍대 입구역 4번 출구 근처까지 돌진했습니다. 이 사고로 20대 일본인 여성이 다리에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고 다른 행인 3명도 다쳤습니다. 차량 운전자 50대 남성은 음주운전 혐의 등으로 현행범으로 체포됐는데 사고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남성은 술에 취해 운전하면서 횡단보도 기둥까지 부수고 인도로 돌진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이 남양주 스토킹 살인 사건 피의자 김훈에 대해서 첫 신고 때부터 재범 위험성 등 위험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더 지속적이고 강력한 조치를 취했어야 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표정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남양주 스토킹 살인 사건의 피해자는 가정폭력과 스토킹 등으로 모두 6차례 경찰에 기문을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YTN 취재 결과 경찰은 지난해 5월 11일 첫 신고 때부터 김훈에 대해 위험도가 높은 걸로 판단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시 피해자는 김훈을 가정폭력으로 신고했는데 사건을 수사한 경기 구리경찰서는 김훈의 위험도를 높음으로 판단하고 2개월 동안 112 등록과 맞춤형 순찰, 스마트워치 지급 등의 조치를 결정했습니다. 경찰은 재범 위험성과 보복 가능성 등을 판단해 위험도를 매우 높음, 보통 등 5단계로 구분해 관리하는데 김훈이 피해자를 흉기로 협박하고 다치게 해 전치 4조의 부상을 입힌 데다 재범 위험성도 높다고 본 겁니다. 이후 지난 1월 22일 김 씨와 관계를 끝내고 싶다며 안전조치를 해달라는 피해자의 요청을 받은 남양주 남부경찰서도 위험도를 높음으로 판단하고 역시 2개월 동안 같은 조치를 취했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위험 신호를 포착했던 만큼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경찰이 더 지속적이고 강력한 조치를 취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초기부터 반복적으로 확인된 위험 신호가 실제 보호 조치로 이어지지 못한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가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통제나 분리 조치로 연결되지 못했다는 점에서 대응 체계의 구조적 한계를 드러낸 사건으로. 그런데 당시 보호 조치가 앞서 경찰이 발표했던 수준에 미치지 못했던 사실도 파악됐습니다. 지난 2023년 경찰은 위험도가 매우 높음인 경우 가해자 체포나 구속, 유치장 유치 신청 등 강력한 조치가 이뤄진다고 홍보했지만 지켜지지 않은 걸로 보이는 상황. 감찰에 나선 경찰청은 이 같은 사건 처리 과정 전반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스치기만 해도 다 확인할 거라며 사안을 꼼꼼하게 살피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재범 위험성을 포착하고도 피해가 커지는 걸 막을 기회를 놓친 건 아닌지 경찰의 부실 대응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YTN 표정우입니다. 프로야구 롯데가 시범 경기에서 깜짝 1위를 차지했습니다. 롯데는 선발 나균안의 5이닝 2실점 호투를 발판 삼아 SSG를 5대2로 꺾었습니다. 시범 경기 8승 2무 1패를 기록한 롯데는 두산을 한 경기 반차로 따돌리고 남은 경기와 관계없이 1위를 확정했습니다. 여자 프로농구 최하위 신한은행이 정규리그 우승을 눈앞에 둔 KB를 77대 55로 잡으며 선두발목을 잡았습니다. 정규리그 자력 우승까지 단 2승만을 남겨뒀던 KB는 뼈아픈 일격을 당하며 2위 하나은행에 한 경기 차로 쫓기게 됐습니다. 2026 밀라노 코르티나 단페초 동계 패럴림픽에서 금메달 2개를 포함해 메달 5개를 획득한 김윤지 선수가 포상금 5억 원을 받았습니다. 또 김윤지 선수를 포함해 노르딕 스키 선수단 모두에게 순금 20돈으로 특별 제작된 메달이 수여됐습니다. 오늘 날이 무척 따뜻했습니다. 서울 등 곳곳에서는 올해 들어 가장 높은 기온을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내일도 역시 기온이 크게 오릅니다. 우선 서울 아침 기온이 7도로 아침에는 쌀쌀함이 덜하겠고 낮 기온은 17도로 오늘보다는 낮지만 예년 기온을 5도가량 웃돌며 따뜻함이 감돌겠습니다. 다만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종일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유지하겠습니다. 외출하시는 분들은 미세먼지용 마스크를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또 내륙에서는 구름만 많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대기가 더욱 메마르겠습니다. 곳곳에서 크고 작은 화재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대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7도, 광주 6도, 부산 9도로 예년보다 2도에서 4도가량 높겠습니다. 낮 기온도 서울 17도, 대전 19도, 대구 17도로 예년보다 2도에서 5도가량 높겠습니다. 내일 늦은 밤부터 모레 사이 제주도에만 비가 조금 내릴 뿐 내륙은 당분간 대체로 맑고 따뜻한 봄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월요일 뉴스나이트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